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강동 홈플러스, 우리 강동에서 와달라는 얘기는 많았었는데 초대는 별로 안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가끔 한번 그 전에 도서관에서 한번 그 작은 도서관에서 초청했던 강연이 있어서 제가 여기 잠실 살 때 한번 와서 강의했던 적이 있고, 지금 이제 증평에 내려가 있는데 불러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우리 입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두 번째 이제 하브루타 관련된 얘기를 하고, 지금 이제 질문들을 구체적인 걸 받아가지고 좀 답변을 드리게 됐는데요. 먼저 하브루타 관련된 조금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브루타 텍스트를 이제 신앙이 없는 가정들이 이제 문제 많기 때문에 그런 역사를 좀 권했는데, 과연 역사 컨텐츠가 초등 저학년이나 아니면 유치 아이들한테 좀 맞을 수가 있느냐, 좀 그런 이제 질문을 이제 많이 받게 되는데요. 오히려 사실은 그 아이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유초등 저학년 때는 다른 콘텐츠도 만만한 콘텐츠는 없어요. 이게 그렇다고 문학을 갖고 하자니 뭐 그렇고, 뭐 탈무드, 그런 어린이 탈무드 뭐 이런 걸 갖고 하자니 또 그렇고, 유교 어린이 뭐 사자수학, 어린이 논어, 어린이 명심보감 뭐 이런 걸 하기도 뭐 마찬가지, 그 힘든 거는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런 인문학 텍스트 가운데서도 가장 역사 컨텐츠가 좋은 거는 유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컨텐츠나 강연도 많고, 돌아가면서 아이한테 책을 읽고 이러이러한 뭐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 뭐 여기 같은 강남 송파권에는 한성백제박물관에 가서, 여기가 이 사실은 몽촌토성인데 원래는 저쪽에 풍납토성, 저기가 저기였대. 그래서 위에 그 아차산성 있잖아. 거기서 고구려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여기가 함락이 돼가지고 결국은 저기로 내려간 거래. 뭐 이러이러한 얘기를 올해도 해주고, 내년도 해주고, 내후년도 해주고, 계속 그런 게 이제 축적되게 해서 언젠가 이제 많이 다니고 그러면 아이들이 궁금한 것들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여기서 그럼 왜 백제는 여기다가 도읍을 정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서울은 수도가 됐던 게 거의 한 2000년이 넘는 거네. 지금 백제 수도로 한 300~400년 있다가 그 전부터 사실은 했던 거니까. 근데 왜 서울이 이런 수도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고 뭐 그랬던 거지? 그런 좀 지리적인 관심으로도 또 확대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들이 있으니까 오히려 아이들 어렸을 때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 옛날 유튜브 영상 처음에 했을 때는 뭐 했었냐면요, 제가 한강변에 가가지고 고인돌을 직접 만들고 그 고대시대 무덤 양식을 하나하나 파가지고 설명하는 그런 게 있어요. 어렸을 때는 오히려 그 레고 같은 걸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더 재미있는 걸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나이가 어리고 그러면 아무래도 액티비티 중심의 수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역사 유적지라든지, 그리고 요즘에 이제 어린이 역사 박물관이나 그런 데 가보면 그런 거 할 수 있는 거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시죠? 우리 한성백제 박물관만 해도 뭐 고인돌 땡겨가지고 만들게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 해보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보고, 또 관심이 있어서 인물사라든지 뭐 사람 얘기들을 들어가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역사 콘텐츠야말로 미취학 아동들에게 최적의 것이 아니고, 그게 이해가 안 되는 순간이면은 엄마 아빠가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좀 해서 얘기를 계속 해주면 되죠. 이런 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공간이고, 또 서울이나 인근에서 굉장히 좋은 게 왕릉이 많잖아요. 여기만 해도 근처에 제일 가까운 왕릉이 어쪽에 있나요? 태릉 이쪽으로 좀 올라가면 뭐 태릉도 있고, 그다음에 강남에도 뭐 선릉도 있고, 그다음에 저쪽에 헌인릉이 있잖아요. 태종, 이방원, 순조 무덤 있는, 거기서도 뭐 가서 왕릉을 좀 돌아보면서 우리 주말에 뭐 한 달에 한 번씩은 왕릉 한 군데씩 가면서 이 왕은 어떤 왕이고 어떤 일을 했고 뭐 그 당시에 있었던 이런 것들을 좀 나눠볼 수도 있고, 또 왕릉이나 그런 분위기가 그 사실 터가 굉장히 좋은 데다가 선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 왕릉 근처에 좀 주거지들이 많이 생기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 안에 또 들어가면 굉장히 아늑하고 이렇게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린 아이들이라면은 주중에 이렇게 만약에 워킹맘이 아니시고 주중에 시간을 냈으면 주중에 왕릉은 텅텅 빕니다. 주말에는 굉장히 사람들 많고 그런데, 그런 것도 대부분의 어떤 역사 유적지나 박물관, 요즘에 뭐 박물관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 3D 뭐 저기라든지 뭐 이런 것도 많기 때문에 좀 아이가 어렸을 때는 그런 액티비티 중심으로 해서, 우리 서울만 해도 그 동대문에 있는
한양 도성박물관 거기 가보셨나요? 거기만 이렇게 한번 돌이켜보고 그다음에 광화문 앞에 있는 한국 근현대사 박물관이라든지 거기 청와대 모형도 있어요. 그대로 아니 그 전에 한국 현대사 공부하는데 아이들이 뭐 대통령이 누가 누군지 지금 다 모르고 헷갈리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서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까지 사진이 쫙 다 걸려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입체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고 또 단순히 뭐 지식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그 인물사 공부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한 달은 시대사하고 한 달은 인물사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하게 되면 정말 나는 왜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질문을 자동적으로 할 수 있게 돼요. 그런 측면에서 좀 역사 컨텐츠에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으니까 이런 걸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혹시 그럼 역사 아니고 다른 컨텐츠는 뭘 하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써볼 책이 인성아브루타라는 좀 책을 쓰면서 저는 이제 명심보감을 굉장히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명심보감이나 책은담이나 뭐 그런 유교적인 텍스트도 조금 좋을 것 같고요. 문학이라고 한다면 제가 그 질문 있는 식탁 거기서 하나 좀 약간 권한 것들이 있는데 그 압록강은 흐른다라고 이미륵 선생님 작품이라든지 뭐 그런 류의 약간 좀 서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좋은 그런 자전소설 어렸을 때 그 박완서 작가님의 그 많던 시간은 누가 다 먹었는가 이것도 사실 유아 자전소설이잖아요. 그런 분들을 그렇게 하나 조금 우리나라적인 그런 정서라든지 그런 게 있는 그런 어렸을 때 자전소설 같은 거 그러면 애들 크면서도 이렇게 아 이런 어린 시절이 있구나 뭐 이렇게도 어렸을 때의 마인드에서도 보게 되고 또 엄마 아빠도 그 책을 같이 보면서 아 나도 그런 시절이 있었지 애들 마인드에서는 이렇게 생각이 되겠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볼 수가 있거든요. 이거 조금 이제 다른 얘기긴 하지만 요즘 제가 많이 권하는 책 중에 하나가 우리 제 방송이나 유튜브 많이 보시면 아시는데 특히 아이들이 초등 고학년으로 올라갈 때는 아이들과 소통이 이제 중요한데 그 청소년 소통이나 사춘기 소통에서 필독서로 제가 좀 권하고 싶은 책이 악동 뮤지션의 엄마 아빠가 쓴 책이 있어요. 오늘 행복해야 내일도 행복한 아이가 된다. 그 책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악동 뮤지션이 쓴 책이 있어요. 목소리를 높여 하이. 이 책은 엄마 아빠가 악동 뮤지션을 키우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 다음에 그 찬혁군하고 수연양이 본인이 양육을 받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쌍방의 목소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보면서 아 이렇게도 저도 좀 많이 지사점을 얻었어요. 아빠는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똑같은 거야. 근데 아이들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걸 다르게 해석해. 다르게 바라보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 잘 느껴지기 때문에 아이가 초등 5, 6학년 되기 전에 이 책을 같이 좀 남편이나 아니면은 같이 읽으셔가지고 한번 토론도 해보고 애들한테는 그 어린 책을 주면 되잖아요. 악동 뮤지션 책을 주면서 그렇게 같이 또 보면서 뭐 나름대로 지금 성과도 조금 나고 있잖아요. 이분들은 굉장히 지금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 좋은 어떤 롤모델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 한번 그런 것도 활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이제 하브루타 쪽 관련된 거에서 결국은 가만히 보니까 유태인 교육의 인지 교육은 아빠가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엄마는 아까 몸과 정서 부분만 사실 담당을 해주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게 지금 아빠가 자리가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엄마가 아빠 역할까지 지금 다 같이 감당해야 되는 좀 그리고 아빠 얼굴을 보기가 힘든 여러 가지 좀 사회적인 상황, 야근도 많고 뭐 주말에 너무 피곤해 이런 여러 가지 사실 있는 게 걸림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또 힘든 여건인데 또 아빠하고의 가치관이 좀 같아가지고 자녀 교육관이나 경제관이 갇힌 가운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또 달라지면은 더 이게 사실은 실천이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뭐 원론적인 얘기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하나부터 시작을 해보자. 이게 자선함, 이건 아빠가 없어도 우선 할 수 있는 거면 그럼 이거부터 하고 완식이 식당은 아빠가 또 있고 뭐 그래야 되니까 뭐 쉽지 않다고 그러면 저기 하고 그래서 제가 아까 대안으로도 얘기한 것도 그거였잖아요. 아빠 휴가를 좀 길게 잡아가지고 5박 6일 좀 길게 여행을 가서 거기서 좀 마음이나 생각을 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서 또 이런 걸 또 한번 해보고 또 우리 한번 집에 돌아가서 해보면 어떨까 이런 얘기들을 나눠보는 것도 한 가지 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남편이나 배우자랑 이게
그 가치관이 다른 경우나 아니면은 자녀 교육관이 다르고 최근에도 한 꼭지를 썼는데 그런 경우에는 가능한 그 좀 한쪽 방향으로 통일을 시키는 게 통일이나 일치를 시키는 게 조금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럼 어디에다 맞춰서 통일을 할 거냐 그 기준으로 드리는 게 그거죠. 인격이 훌륭한 쪽이 인격이 덜 훌륭한 쪽을 따라주고 대안이 있는 쪽이 대안이 없는 쪽을 따라주는 그리고 또 이게 너무 좁은 시야보다 좀 큰 시야를 뭐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 한국 구체적인 사례가 그거였는데 엄마는 막 입시로 달리려고 하는 엄마 근데 아빠는 시골에서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대도 가시고 막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근성과 내가 또 이렇게 맘 잡고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들 둘이 있는데 굉장히 조금 풀어서 키우자는 그 주의고 엄마는 타이트하게 잡아가지고 뒤처지지 않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결국 그 실천을 해내셨어. 그 자세한 거 제 블로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 영어 유치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립초등학교, 강남에 있는 중학교에서 자사고까지가 됐는데 그 이후에가 이제 자사고에서 너무 입시 경쟁이 좀 치열해져가지고 결과 입시 결과가 좋지가 않았어. 그렇게까지 막 몰아가는 과정에서 아빠가 그냥 지켜보고 엄마의 의견을 따라줬어. 아빠는 이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계속 끊고 싶었는데 그냥 엄마가 하자는 대로 좀 따라줬어. 그 가운데 좀 야 이게 입시가 아니니까 뭐 이렇게 자꾸 바람 놓고 그러면 애가 더 사실 더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힘들어하는 걸 그때만 좀 타독여주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입시 결과가 그렇게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어.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면 이제 둘째가 있었거든요. 둘째 때는 엄마가 내려놨어. 그래서 보통 이제 첫째가 마루타가 되고 둘째부터 뭔가 가장 이상적인 건 세 명이 있는 거예요. 첫째를 달리다가 둘째를 방임하고 셋째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아는 건데 지금 문제가 애가 하나 둘밖에 없으니까 이게 더 힘들어지는 상황들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다려줬더니 둘째 때는 엄마가 내려놓으니까 훨씬 더 좀 편해진 상황이 또 비슷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도 엄마가 막 그리고 또 하늘이 무너질 것 같고 세상이 끝날 것 같은데 그냥 가고 또 군대 가고 생활이 이어지고 그러니까 그렇게도 사는구나 하고 내려놓으셨어. 어머니가 훨씬 더 편해진 상황에서. 그래서 그렇게도 될 수가 있고 이거는 조금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그렇게 아빠가 이게 아빠의 권위가 그렇게 했는데 엄마가 또 세워주려고 그러는데 본인이 안 했다가도 본인이 또 느껴져. 아까도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그 아빠 놀아주는 아빠 제가 12년 동안 얘기했는데 그걸 듣지 않고 있다가 그걸 그런 일을 딱 당하고 나서 그런데 이제 애는 다 컸어.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첫째는 포기하고 이제 둘째 셋째 집중해라. 괜히 그렇게 된 애를 너 앉아라 뭐 해라 뭐 해가지고 하면 싸움밖에 안 나. 이미 지금 12년을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그걸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사실은 유대인들은 12살 때 성인식을 한다고 그러는데 청소년 문제가 그래서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 12살 이전은 아이고 그 이후로는 어른 대접해주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거를 어른이 된 애를 자아가 생긴 애를 이렇게 저렇게 바꾸려고 하다가 더 많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좀 이제 사춘기에 접어든 애는 스스로 결정을 하고 책임지게 하고 실수하고 넘어져도 그걸 딛고 일어나게 사실 해주는 게 바람직하고 교육 가능한 시기는 그 이하의 시기. 그래서 막내에 집중하라고 했죠. 제가 지금 그 네가 쏟을 정성과 에너지를 막내한테 더 집중을 하면서 그렇게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은 사실은 좀 때가 있어야 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 때를 기다리기 전까지는 애를 키우려고 하지 말고 나를 키우라고. 내가 더 좀 인문학 강의를 듣고 뭐 심리학 공부도 좀 하고 그러면서 내가 조금 중심을 잡고 튼튼하고 또 남편이나 아니면 아내가 이렇게 해주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는 아니면 더 크게 볼 수 있는 내공이 있으면 별로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거든. 그 입시로 갔다가 실패를 겪었으니까 나머지 인생 4, 50년은 더 내가 말한 대로 해줄 수 있겠지. 지금 바로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입시에서 달려보고 난 사람의 결과가 안 나타나니까 그래 이제 둘째는 당신이 말하는 대로 이렇게 하는 여유도 좀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아이가 입시에서 인생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더 길게 살아갈 기회가 있으니까 좀 큰 시야를 갖고 이렇게 보게 되면 좀 더 다른 그 안목과 또 방법들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